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 39살이 된 주부입니다. 세상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남들은 아직도 탱탱하니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꾸미면서 살 나이라는데 저는 거울만 보면 거뭇하게 생긴 기미와 주름에 한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제 인생도 이제 반바퀴도 다 못 돌았는데 혼자만 파사삭 늙어버린 기분이네요. 제 이야기는 글쎄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던 그날의 일을 떠올려야 해서 아픔도 있지만 또 통쾌한 복수를 했기에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에게 모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러셨었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받을 상처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건지 저에게 모진 말을 잘도 쏟아내곤 하셨었습니다. 뽀얗고 작기만 한 고사리 같은 제 손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는 항상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입이 열리면 언제나 같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입이 열리기도 전부터 귀를 막곤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죠. 아주 어릴 때부터요. 아이고 어찌 손금이 이리 울퉁불퉁 난리있고 손금만 봐도 떡하니 그 팔자를 알 수가 있다던데 팔자가 드세도 너무 드세. 고생을 할 팔자야. 우리 할머니께서는 취미로 손금을 보셨거든요. 그것도 책을 달달 외워가며 공부를 하셔서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말에 의하면 사람의 손금에는 그 인간의 인생사가 전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금을 보면서 늘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여자아이의 손이 꼭 노가다꾼의 인생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노가다꾼이 뭔지 몰라서 그냥 갸우뚱하고 말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손녀에게 별소리를 다 했구나 싶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이런 팔자를 달고 태어났냐고 한탄을 금치 않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전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듣기가 싫었으니 우리 할머니의 말투가 얼마나 짜증스러웠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유 어머님 자꾸 왜 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셔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는 법인데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뭐 틀린 소리를 했냐. 곱게 키워도 모자랄 아이인데 손금이 이래서는 원. 나중 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만 이해가 갈 거다. 어? 저희 엄마는 늘 그렇게 할머니의 말에 화를 내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우리 부모님의 무수한 노력 끝에 생긴 늦둥이였거든요.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우리 부모님은 꾸준히 노력을 했음에도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었고 우리 아버지 나이 40을 넘기고 나서야 겨우겨우 생긴 유일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진 딸이니만큼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려고 했었어요. 저도 가져보지 못한 게 없을 정도로 어릴 때 전부 다 손에 넣었었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그런 외동딸에게 손금 보시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부모님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죠. 그렇게나 귀한 딸인데 맨날 나를 보면서 고생할 팔자가 드세다 하시니 우리 부모님이 듣고 싶으시겠냐고요. 나이가 조금 들면서부터는 저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우리 할머니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우리 할머니의 나이가 7순을 넘기셨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에게도 아주 몹쓸 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도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치매라는 병이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 할머니의 기억을 더 빨리 갉아먹기 시작했거든요. 주변에서도 전부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어떻게 하냐, 고생하겠다 하면서 안타까운 말을 전했었죠.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거니와 그 당시에는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면 또 사회 정서적으로 불효자라는 프레임 같은 게 씌워지고 그랬나 봐요. 요즘처럼 전문적으로 요양병원들이 즐비하고 오히려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는 것을 모를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말입니다. 치매로 집에서도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도 제 송금만큼은 딱 알아보신다니까요. 진짜 치매가 맞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제 송금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줄줄이 하시는 겁니다. 이 송금은 고생을 할 팔자다 하시는 거죠. 치매가 심각하게 찾아왔어도 평생 공부를 했고 취미로 삼았던 송음만큼은 보이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인생이 줄기차게 남아있는 어린애한테 고생할 팔자라고 말을 하는 게 돌팔이지 뭐겠어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부를 오랜 시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것도 아니셨고 그냥 취미로 공부를 하셨었던 건데 그게 얼마나 들어맞겠어요?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네 할머니 하는 말이 전부 돌팔이야, 돌팔이. 네 아버지 건강한 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 아빠 보고는 명이 짧다고 그랬었다니까. 아니,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셨었단 말이야? 참, 할머니도 해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조심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신신당부를 했었잖니. 아유, 나는 이제 그 송금이라고 하면 질린다, 질려. 우리 할머니도 대단하다 싶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명이 짧다뇨. 그런데 우리 할머니 돌팔이가 아니었나 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죠. 매일같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날리던 할머니가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현장의 진행 상태를 보러 가셨다가 글쎄 철근 하나가 지지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건지 댕강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 아버지도 철근과 함께 낙상 사고를 당하고 마셨습니다.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이 되긴 했었지만 하반신에 마비가 오고 뇌가 부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셨죠.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가족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겨 버렸거든요. 현장에서는 우리 잘못 없다. 그 철근을 지지대 삼아 올라간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다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가장이었던 우리 아버지께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서 의식까지 오락가락한 상태가 되셨어요. 뇌는 부풀었고 그 와중에 출혈도 일어났다고요. 허리 아래부터는 아예 감각조차 없어서 바늘로 찔러도 모르는 마비 상태였고요. 저와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병원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쌓여가고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이러다가는 병원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으니 우리 엄마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엄마들은 다 그랬을까요? 우리 엄마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늘 제 밥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 말고는 한 것이 없으니 어디 취직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뭘 잘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친구 따라서 강남안이 방판을 간다고 방문 판매를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엄마가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일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것은 저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를 휘집고 다니면서 옥장판도 팔고 영양제도 팔고 그랬었던 것인데 친구가 저에게 슬쩍 어제 니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영양제 팔고 가더라? 하고 찔러오는 게 왜 그렇게 쪽팔리고 쥐구멍에 숨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저는 우리 엄마가 루즈를 팔겠다고 입술에 뻘건 루즈를 바르고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 게 그렇게 쪽팔렸어요. 제가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다녔었는데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짓궂은 남자애들이 정말 너네 엄마가 화장품만 팔러 다니는 게 맞냐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싫더라고요. 사춘기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한 놈들을 잡아 족쳤어야 하는 건데 다들 아시잖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남자랑 여자랑 체격도 달라지는 법이고 남자애들한테 한번 잘못 찍히면 학교 생활 내내 피곤해진다는 것을요. 저도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이었던 건지 놀리는 아이들에게는 찍소리 한 번을 못 해놓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난리를 쳤어요. 엄마,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엄마가 그렇게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의심도 안 하냐고 하더라. 어린 것들이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가 무슨 부끄러운 짓이라도 하고 다니려고. 다 너 먹여 살리겠다고 화장품 팔러 다니는 거잖아. 화장품 팔러 다니면서 굳이 그렇게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하는 이유가 뭔데? 엄마가 파는 립스틱이 죄다 빨간색이니까 그런 거지. 엄마라고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살고 싶겠니? 아유, 너는 어떻게 딸이 돼서 엄마 마음도 몰라줄 수가 있어. 싫어. 싫다고. 난 엄마가 쪽팔린다고. 쪽팔려 죽겠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왜 그런 일을 해서 나를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냐고. 저는 있는 힘껏 내질렀죠. 제 말에 상처를 받은 엄마가 뒤에서 몰래 울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 체면이 중요했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뇌압이 점점 올라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침만 질질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도 싫었어요. 저를 위해 평생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아버지였는데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게 지독하게 싫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동안 저는 엄마가 같이 아버지의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안 갔어요. 잘 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애써 무시했어요. 지금 와서 다시 그 시간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옆에서 침도 닦아드리고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시간이 귀중한 줄도 몰랐어요. 날이 지나도 사정이라는 것은 늘 딱하기만 하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갚아야 할 아버지의 병원비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쌓이게 되었죠. 우리 엄마가 아무리 동네를 들쑤시면서 말도 안 되는 옥장판을 판다고 해도 병원비를 버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학교에 내야 할 돈이라는 게 있었고 저에게 들어가는 식비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원래 환경이라는 게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도 비뚤어지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제가 성격이 너무나도 소심한 편이라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지 못했었던 거지. 제 마음은 그런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점점 마음속에서 삐뚤막한 뿌리라는 게 자라나기 시작했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은 한 번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정적인 생각은 왜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일까요? 못된 딸은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엄마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굴고 못되게 굴었을까요?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취급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매일같이 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라면이나 끓여야 하는 게 싫어. 싫다고. 아, 왜 먹는 거 하나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게 살아야 해? 나 이런 고민하면서 살기 싫다고. 제발 그만 좀 해. 너만 힘드니? 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아빠가 뭐가 힘들어. 저렇게 가만히 누워서 병원비만 축 내고 있는데 뭐가 힘드냐고. 나도 엄마랑 아빠가 정상이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내 손금이라도 멀쩡했으면 팔자가 안 드셌을 거고. 노가다꾼 인생 안 살았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사자후처럼 질렀을 때 엄마는 그만하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저를 비껴난 창문으로 시선을 쭉 돌리셨어요. 입을 꾹 다물고 창문 밖에 그 어딘가를 응시하는 엄마가 그때는 회피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하니 무서운 것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 중앙을 향해 달려갔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엄마는 방문 판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도 제가 쪽팔린다, 부끄럽다 모진 말을 내뱉으니까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딱히 궁금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았죠.
엄마는 그저 그냥이라고만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의 끝물,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전전긍긍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엄마는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살았었는데 그 동네가 학군 자체는 꽤 괜찮은 동네였어요. 대치동이랑 멀지 않았었거든요. 반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이름이 조금 있는 애들은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대화도 하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반 친구 하나가 저에게 슬쩍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네 엄마 말이야 2집 살림한다며?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너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면 선생님한테 다 말한다. 아 진짜라니까 내가 봤다고. 내가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 다니잖아. 그 골목 뒤가 다 부잣집이거든? 주택들 질비한 곳 말이야. 거기서 우리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네 엄마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거 봤다니까. 아 근데 그 집엔지 누군지 여자애 하나가 너네 엄마 보고 엄마 엄마 하더라니까. 저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죠. 친구는 저에게 진짜라며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했고 저는 친구를 따라가서 학원가 근처에 그 주택가 앞에서 기다렸어요.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심은 확신이 되었죠. 웬 으리으리한 집 대문을 열고 화장을 곱게 한 우리 엄마가 나오는데 중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따라 나와서는 엄마 조심히가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당당하게 부르더라고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에 가서 엄마를 볼 자신이 없어서 동네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아유 왜 이제 들어와. 걱정했잖아. 늦게 다니지 말고 세상 흉흉하니까 일찍 다녀. 걱정?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엄마가 2집 살림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나 오늘 대치동에서 부잣집에서 엄마 나오는 거 봤어. 엄마 이제 나 버릴 거잖아. 그 집에 갈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설마 너 엄마 미행했어? 그럴 리가 있어? 엄마 때문에 쪽팔려. 학교에 다 소문났다고. 엄마가 2집 살림한다고. 나 이제 쪽팔려서 학교 어떻게 가? 제가 버럭하니 엄마가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죠. 2집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집 딸이 중학생인데 엄마가 없어서 우리 엄마를 엄마처럼 의지를 한대요. 그런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세상의 파출부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어요. 반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토에서도 내버렸어요. 덕분에 중졸이 되었죠. 그게 제 인생을 망치는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고 싶었나 봐요. 저는 엄마랑 끝까지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었고 엄마는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중졸인데 어디서 일을 하겠어요? 나이도 미성년자였고요. 원래 미성년자는 야간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제가 얼굴이 좀 노안이기도 했었고 또 학교도 때려치운 마당에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장님께 대충 나이를 속이고서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속이려면 충분히 가능했죠. 일부러 야간 아르바이트를 고른 이유도 있었어요. 엄마가 퇴근을 할 시간에 저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돈도 야간 아르바이트가 훨씬 더 비쌌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딸이 허튼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가 출근을 해 있는 사이에 저에게 편지를 남겨놓기도 하셨었어요. 저는 그 편지가 그냥 잔소리 같았고 저를 질책하는 것 같아서 구겨버렸죠.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엄마의 말을 개무시했다 이겁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사회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20살이라는 나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고 덜 자란 어른인 나이인데 그때는 왜 20살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제 뜻대로 될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불효였어요. 우리 엄마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긴 결정이었죠. 우리 엄마는요, 그 습습한 단칸방에서 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 한 번을 안 가시고 버티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죠. 저는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나이가 24살이 되었을 때 저는 PC방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호프집 사장님이 엄청나게 젊었거든요. 27살이었는데 집에 돈이 좀 있어서 놀고 먹는 아들에게 가게를 내준 것이었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었어요. 한마디로 망난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차별을 좀 당하면서 사신 거예요? 차별? 글쎄, 나한테 가게를 내준 거 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 형이 진짜 번듯한 인간이긴 하거든. 공부도 엄청나게 잘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다는 개꼬이통이었어. 학창 시절에는 비교를 엄청 당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건 또 싫었나 봐. 가게 노래를 부르니까 내주시대. 아, 그래도 사장님은 좋으시겠다. 그렇게 부모님이 든든하게 지원도 해주시고요. 다 빚이지. 내가 갚아야 할 돈 아니겠어? 그래도 장사가 그럭저럭 되니까 버틸만 하긴 해. 아, 나도 이제는 철이 들어야 하지 않겠냐? 사장님은 꽤 성격도 좋고 얼굴도 호감형이었어요. 저는 애정이 고픈 사람이었고요. 사장님이 시시때때로 챙겨주는 그 얄팍한 정에 기대게 되었죠. 사장님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고요. 24살부터 사장님 옆에 찰싹 붙어 다니다가 25살에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제 팔자를 제가 꽁어라고 욕을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고 2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한 것 역시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말이 든든했어요. 어린 나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했으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너랑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돌볼게. 평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은 채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아유, 어떻게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도 그렇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중조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어이구, 내 속이야. 아, 엄마, 우리 와이프 듣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중졸이면 뭐 어떻다고. 강한 사람이야. 지랄을 하고 있네. 너 불려시한테 속은 거야, 이놈아. 그래도 부모가 멀쩡한 애는 데리고 와야지. 부모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 드렸다며. 저는 엄청난 구박대기였습니다. 덜렁 애만 임신해서 데리고 오면 끝이냐면서 저에게 일부러 몸을 던진 건 아니냐는 막말까지 쏟아부으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슬펐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이 제 편에 서서 같이 싸워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장군님 같았어요. 늘 저를 위해서 시댁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그래도 우리 엄마랑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임신 6개월에 그 단칸방을 제 발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입구에서부터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제 형편을 이야기해주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나 봐요. 단칸방은 냉골이었습니다. 엄마는 난방비도 아끼면서 살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불러온 제 배를 보고 엄마는 입을 떡 벌리고 경악을 하다 눈물을 한바탕 흘려내셨어요. 아니,
언제 임신을 했어? 엄마도 모르게 결혼을 했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식은 올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식은 무슨. 애 생겨서 일찍 결혼했는데 그런 거 올릴 정신이 어딨어. 혼인신고만 했어.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입는 드레스인데 그것조차 못 입었다고? 우리 딸 드레스 한 번을 못 입고 결혼을 해야 하냐고 이거. 아이고, 우리 딸 인생 어쩌려고 정말.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울부짖으시는데 저는 그 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남편을 탓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 남편 탓을 하면서 우나 싶었거든요. 한참을 울던 엄마는 주섬주섬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어 저에게 주셨어요. 난방비까지 아껴가며 모은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랑 남편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과 합가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준 통장에는 돈이 그럭저럭 꽤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그렇게 싫은 엄마였는데 엄마가 준 돈은 좋더라고요. 시댁이랑 같이 사는 것도 스트레스고 맨날 구박만 받아서 힘들었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 돈으로 분가를 하면 그럭저럭 남편과 지지고 볶으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분가를 하자고 했고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기절이라도 할 듯이 머리를 부여잡으시더라고요. 분가? 아이, 지금 내 앞에서 분가라고 그랬어?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빼앗을 수가 있니 너는? 내가 우리 아들 끼고 살면 얼마나 더 끼고 산다고. 저희 엄마가 돈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신혼생활 좀 즐기고 아이 낳고 저희끼리 잘 살아볼게요. 어이구, 이 요망한 년. 감히 얻어먹고 산 시간은 홀라당 까먹고 돈 생겼다고 분가 얘기를 하니? 너 그 돈 내놔. 우리가 먹여 살린 거 값은 해야지.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끽해봐야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보, 우리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자. 나도 좀 알아봤는데 그 돈으로 분가하려면 대출도 좀 받아야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말이야, 아이를 돌봐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편하대. 나도 일하러 나가야 하고 여보도 일을 좀 도와주고 해야 하잖아. 우리 엄마가 준 돈을 지금 어머님께 드리라는 소리야? 나 가게 낼 때 우리 부모님한테 돈 받은 것도 다 못 갚았는데 빚내서 분가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싶어. 그 돈으로 효도하는 셈 치고 우리 부모님 드리자.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 돈이라는 게 우리 엄마가 뼈 빠지게 모은 제 시집살이 미천인지도 모르고 홀라당 남편의 꿰매 넘어가 시어머니께 드리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예쁨을 받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살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시부모님께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고요. 인생을 저보다 훨씬 오래 산 구독자님들께서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예쁨 받고 싶었고 그 돈이면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시집살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까 10년을 버티게 되더라고요. 25살부터 35살이 될 때까지요. 우리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저는 꾸역꾸역 그 모진 시집살이를 버텨냈어요. 어쩜 몇 년을 봐도 저렇게 미련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지 모르겠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모르는 건가? 냅둬. 애초에 돌대가리니까 알려줘도 못하는 거야. 포기하면 편한 것을 당신은 왜 고쳐 쓰겠다고 죄질 끌어. 대놓고 무시를 해도 저는 음식이나 빨래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시댁에 얹혀 살면서 우리 할머니가 말을 했었던 노가다꾼의 송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팔자를 제 스스로 꼰 것이나 다름없긴 했지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없었기에 버텨야만 했어요. 우리 엄마조차도 안 보고 살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시댁에서 부족한 만큼 저희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먹는 것까지도요. 우리 남편의 호프집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한 번,
간판 한 번을 안 바꾸고 탱자탱자 놀고만 있는데 무슨 장사가 잘 되겠어요? 저는 식모나 다름없었습니다. 예, 슬프지만 그게 사실인걸요. 시댁의 구박이란 구박,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살았으니까요. 남편도 결혼 10년째가 되니까 저한테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도 남편보다는 애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병원이라니 놀라서 달려갔지요. 달려가면서도 웃긴 게 병원비 걱정이 들더라고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보호자분, 진행 상태는 대충 알고 계시죠?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 아무것도 몰라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다니요. 아니, 환자분이 지금 항암을 하신 지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모르셨다고요? 암이십니다. 암. 말기암이요. 쇼크로 쓰러지신 뒤에 병원에 실려오신 거잖아요.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이래요. 그렇게 고생만 하더니만 암이라는 거예요. 딸이면서도 암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미친 것 같죠?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도 나이를 먹을 만큼 많이 먹었는데 왜 엄마를 들여다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말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입원해서 결국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시리게 늘 저를 쳐다보셨었는데 입원을 한 뒤로는 눈도 뜨지 못하셨어요. 우리 엄마 장례를 치르는데 시댁 식구들 콧배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고요? 아주버님이 드디어 나이 40 넘어서 결혼을 할 사람을 찾았는데 결혼 준비하는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초친다는 시댁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 진짜 너무 서러웠잖아요. 이 집에서 제가 며느리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몰랐던 거죠. 아무도 저를 며느리로 취급해주지 않았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저는 추모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주버님의 결혼 준비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주버님은 변호사였는데 그래서 집안의 자랑이기도 했거든요. 예, 내가 조바심에 미리 말을 하는데 격 떨어지게 굴면 안 된다. 우리 큰아들이랑 결혼을 할 여자가 말이야. 나이도 어리고 또 곱게만 자란 늦둥이 막내딸이라서 험한 꼴 보면 안 된다. 우리 큰아들한테 변호사 사무실도 차려줄 여자다 이 말이야. 알겠어? 아예 너 같은 중학교 졸업밖에 못한 애는 우리 집 사람인 거 티 안 냈으면 좋겠다. 어머님, 제가 눈치껏 잘 할게요. 저도 가족인데요. 누가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은 해준다냐? 우리 집안 품격 깎아먹을 생각 말고 상견례 자리에도 올 생각 하지 마.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상견례 날을 잡기 전에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할 여자가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했는데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댁으로 찾아오고 싶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왜 하필 집으로 오겠다고 그러는지. 예, 너는 그냥 방에 숨어 있어. 알겠어?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랑 저랑 꼼짝없이 방에 숨어 있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런 순간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다들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몰래 가려고 나왔습니다. 살금살금 들키지 않으려고 고양이처럼 수상하게 움직이다가 딱 아주버님이랑 결혼할 여자랑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겠습니까? 시어머니한테 혼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할 사람이 누군지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인사를 해야겠구나 싶었는데 아주버님이 저를 보고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치부를 들켰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진짜. 방에서 나오지 말라니까 말귀 못 알아먹어. 아주버님과 결혼할 아가씨가 놀란 얼굴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혹시 몰라 선수를 치더라고요. 아, 저기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조만간 차릴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지 말어. 하다 집에서 일을 하는 아줌마 취급을 당할 줄은 몰라서 진짜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취급 받으라고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운 게 아닌데 하는 순간 남편까지도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던 우리 남편이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저 아줌마 커피 좀 내오세요. 손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직접 타야 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듯한 충격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창문 너머로 시댁 식구들의 분통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아유 무슨 기머거리라도 아니면서 주인집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아유 저러니까 잘나야지. 아유 더는 일 뭐 시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꼬여버린 제 팔자 지금이라도 풀어내고 싶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고민하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꼭 구경해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꼬인 제 팔자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시부모님의 놀란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은 바보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리저리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꼿꼿하게 서 있는 아가씨가 눈에 보였죠. 저랑은 다르게 당당해 보이고 대차 보여서 부러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파혼이라니. 파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저도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거실에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너는 무슨 초를 치려고 여기 나왔냐는 얼굴이었죠. 저에게 들어가라고 눈짓을 했는데도 제가 굳굳하게 거실에 나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머리통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아줌마 무슨 구경 났어요? 여기서 괜히 사람 승질 더 끄지 말고 방에 얼른 들어가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저에게 처음으로 쓰신 존댓말이었네요. 참나, 아줌마 취급을 받아야 들을 수 있는 존댓말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음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시아버지께서 저거 미쳤냐 하는 소리를 내뱉으셨죠. 제가 봐도 제가 미친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 왜 파혼이야. 갑자기 파혼이 무슨 소리냐고. 어? 아니 우리가 여태 결혼 이야기 실컷 나는 거 아니겠어. 손바닥 뒤집듯이 무슨 심보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뭔데 하라 마라 말을 했다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서 그래. 말을 얹을 때가 따로 있지. 다들 황당한 얼굴 하면서 뭔데 끼어드냐고 그러더라고요. 난리가 난 꼴이 아주 웃었습니다. 제가 멀뚱히 서 있으니까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여자가 제 옆에 딱 서더라고요. 행색도 표정도 너무나도 달랐지만 제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으니까 저 또한 품격이 확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 그러니까 언니가 이 집 며느리라는 거 맞죠?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라요? 네, 그렇다니까요. 저 이 집 며느리 맞아요. 아니, 둘이 언제 봤다고 언니 동생 거려?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봐. 저랑 이 아가씨랑 아는 사이예요.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셨겠지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같이 경악스러운 얼굴로 지들끼리 마주보는데 기가 막힌 건지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요. 바로 하늘나라로 떠난 우리 엄마한테 엄마 하고 부르던 중학생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일 나가던 집의 딸이요. 그 딸이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할 여자였더라고요. 이름은 정은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정은이네 집 앞에 찾아갔었던 그날부터 돌아가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정은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걸 들었던 그날이요. 저는 엄마가 두 집 살림인 줄 알고 대면대면하게 굴다가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잖아요. 그때 정은이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어요. 언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로 남겨요.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불러서 오해를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줌마가 많이 슬퍼하세요. 돌아오세요. 제가 아줌마라고 잘 부를게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퍽이나 우리 엄마가 슬퍼하겠다 싶었거든요. 그 연락을 무시하니 정은이는 저에게 몇 번이나 더 연락을 했어요. 남의 딸이 저희 엄마를 더 챙긴 거죠. 알고 보니까 정은이도 저처럼 늦둥이 딸이었어요. 위로 오빠가 둘이 있는 집이긴 했었지만 완전히 늦게 태어난 막둥이 귀염둥이 딸이었던 거죠. 정은이를 낳고 정은이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했던 아이였어요. 정은이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이 바쁘셨고 정은이네 오빠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다들 커서 제 앞가림 잘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정은이는 외로웠던 거죠. 부모님의 손이 필요한 막내딸이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마음을 정은이에게 쏟고 있었던 거고요. 정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초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걸 알려주는 엄마가 없었으니까 정은이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에게도 오빠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우리 엄마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보살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정말 우리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배가 아플까봐 늘 찜질팩을 준비해 주셨고요. 저에게 필요한 여성용품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 하나하나 다 살펴봐 주셨어요. 저는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아직도 모든 게 서툴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집주인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걸 나한테 굳이 전화까지 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뭔데? 나는 엄마가 뭐라고 다니든지 상관없거든? 너랑 우리 엄마가 소꿉놀이를 하든 말든 관심 없다고. 언니, 아줌마가 엄청 슬퍼해요. 저는 의지를 했을 뿐인데 언니가 오해를 했다면 그 오해를 풀고 싶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때 정은이는 중학생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아이였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꼴사납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왜 네가 엄마라고 부르냐 그 한마디에 꽂혀 있었어요. 게다가 엄마는 저를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안 챙기면서 남의 딸은 하나하나 챙겨준다는 게 더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엄마와 끝까지 화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엄마는요, 정은이네 집에서 쭉 파출부의를 했대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제일 먼저 눈치를 챈 것이 정은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딸보다 낫죠? 우리 엄마는 정은이를 만나서 그래도 꽤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은이가 제일 처음 우리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말을 듣고 죽기 직전에서야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잖아요. 그 연락을 준 사람이 정근이었거든요. 언니, 아니야. 아줌마는 언니한테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그걸 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어? 아줌마가 끝까지 짐이 되고 싶진 않았대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줌마도 언니도 후회할 것 같아서요. 엄마는 끝까지 왜 내가 부려만 하게 해? 엄마 미안해. 엄마 눈 한 번만 떠주라. 내가 잘못했어. 아줌마가 언니 얘기 맨날 했어요. 언니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장롱 하나 들려 보냈어야 했는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줬다고요. 언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자나깨나 언니 걱정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엄마한테 효도 한 번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후회해도 우리 엄마 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 진심은 아줌마가 다 받고 가실 거예요. 저 결혼하거든요. 사실 아줌마한테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렸었어요. 암으로 투병 중인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혼주석 자리에 아줌마가 앉아주셨으면 하고 바랐었거든요.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아줌마가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엄마 많이 아파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대? 아니요. 언니가 결혼식도 못 올렸고 언니 혼주석에 앉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딸 결혼식에 앉겠냐고요.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병원이 떠나가라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못 올렸잖아요. 제 결혼식도 못 봤는데 어떻게 남의 딸 혼주석에 앉겠냐고 했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저는 평생 엄마 속만 썩였는데 우리 엄마는 끝까지 내 생각만 하다가 갔구나 싶어서 숨이 턱턱 막혀 죽겠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그 예쁜 혼주 한복 한번 못 입혀봤다는 게 사무치더라고요. 그날 정은이에게 별별 이야기 다 들으면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상대가 아주버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에서야 화장실 간다고 도둑고양이 마냥 숨어 걷다가 딱 마주치고 나서야 알았지요. 정은이는 아마 제가 엄마처럼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파출부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안에서 며느리에게 아줌마 아줌마 하고 부르겠어요? 우리 엄마도 파출부였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 없잖아요.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결혼은 죽어도 말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만났던 정은이의 아버지께 연락을 했습니다. 아저씨와 정은이 둘 다 하필이면 저희 엄마의 장례식 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부조만 하고 참석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만 남겨주셨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야 어차피 오지도 않았으니까 오셨다 한들 마주칠 일도 없었을 테지만요. 그때 받아두었던 연락처가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정은이 일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저씨, 정은이 생각하시면 정은이 결혼 무조건 말려주세요. 저는 구구절절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를 걸고서라도 이 결혼을 말려야 한다고 어찌 보면 생떼를 썼는데 아저씨는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아저씨, 이 집에서요, 정은이를 환영한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때문이에요. 결혼만 하면 아주버님 변호사 사무실 차려주신다고 그랬다면서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아주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요, 10년 동안 시집살이, 아니지, 식모살이 했어요. 제 팔자 제가 꼰 거지만 정은이만큼은 꼬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살고 있으면서도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우리 정은이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네네, 맞아요. 제 말요, 허튼 소리 취급 안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못했던 감사 인사가 어찌나 구구절절 나오던지요. 아저씨는 정은이에게 파혼하라는 말을 한마디 남기셨고 정은이는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식모가 아니라 며느리라는 덧붙인 그 말에 바로 파혼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파혼이라는 단어가 시어머니 입 밖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문을 열고 나가서 정은이 옆에 딱 선 것이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졸도라도 하실 지경이더라고요. 아유, 네가 어떻게 네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큰아들 혼사기를 막어? 애지가 네 망쳐도 유번수지.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평생을 우리 집안에서 빌부터 살아놓고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아, 꼴도 보기 싫어. 그 순간 저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비빌 언덕은커녕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인데 어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물론 원래도 비빌 언덕이라는 게 마땅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실 땐 그 단칸방이라도 있었잖아요. 침을 꼴깍 삼키면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나 싶었는데 정은이가 씩씩거리면서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이런 집구석에 뭐하러 더 있어. 언니, 짐 싸요. 나랑 같이 가면 되지. 우리 집에 방 하나 없을까 봐. 더럽고 치사해서. 엄마, 어디가? 나도 데리고 가. 엄마, 나도 엄마 따라갈래. 엄마. 지금 방 안에 애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손주까지도 숨겨놓을 생각을 하셨어요? 가족이 되면 다 들통날 관계였는데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딴 거짓말을 쳐요? 왜요?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도 둘째 며느리를 쭉 식모 취급하실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뭐라고?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못돼 처먹었다고 한 거야? 숨길만 하니까 숨겼겠지. 끝까지 며느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질 않네. 며느리 파출급 취급하면서 저를 며느리로 볼 생각을 하셨다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언니 애기 물건도 다 챙겨요. 여기 2번 다시는 올 일 없으니까 챙겨야 할 물건은 빠짐없이 챙기라고요. 지금 바로 챙길게. 잠깐만. 야, 미쳤어? 잠깐만은 무슨 잠깐만이야. 너 지금 집 나가면 이혼이야. 2번 다시는 이 집에 발 못 들이밀어. 너 제가 언제까지 너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냐? 아끼해봐야 일주일이거든. 누가 그래? 일주일이라고? 남편 주제에 아줌마 취급한 인간이 뭘 잘했다고. 이혼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혼해가지고 협박을 해? 말 맞다나 꼴이 뻔하네. 백수나 다름없으니까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는 뭔데 끼어들어? 내 마누라 단속 내가 하겠다는데. 마누라? 나한테는 아줌마 커피나 타오라고 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마누라? 왜? 더 이상 네 수발 들어줄 식모가 사라질까 봐 이제 와서 그러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구석을 나가면 그 어딜 가도 천국이겠다고요. 그렇게 저 물불안가리고 정훈이 따라서 짐 싸서 아이 손만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돈도 없었는걸요. 언니 뭐해요? 빨리 와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내가 어떻게 그런 민폐를 끼칠 수가 있니? 나도 염치가 있는데. 갈 데 있어요? 없잖아요. 잔말 말고 따라와요. 저 집구석에서 그런 취급 받으면서 고생한 거 보상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은이네 집에 간 뒤에 알게 됐어요. 아저씨와 그 집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살살 보였습니다. 우리 딸 인생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는데 내가 당연히 감사 인사는 해야지. 그런 막대 먹은 집안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자네 엄마가 나에게 죽기 전에 부탁을 한 것이 하나 있어. 미운하고 나 자기 딸 걱정만 하던 사람이라 자네가 힘들 때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더군. 우리 정은이를 평생 자기 딸인 것 마냥 마음 쏟아주었으니 자네도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이야. 내가 자네 이윤도 돕고 먹고 살 길도 찾아주겠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호의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든 상관없이 너무 감사해서 절을 했어요. 드디어 그 거지 같은 집구석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버님이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은이랑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건가 했더니만 정은이네 큰오빠가 변호사신데 아주버님이 그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준 것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큰오빠분께서 아주 이를 갈갈이 가셨습니다. 내가 그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내 동생 아끼를 망칠 뻔했지. 제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대형 로펌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저한테 맡기세요. 미천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겠습니다.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한 것도 없이 그 집안의 은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이혼 소송 정은이네 큰 오빠분께서 호언장담하신 것처럼 가뿐하게 이겨주셨고 덕분에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집에 붙어서 종살이 한 것 치고 꽤 잘 받았습니다. 더 통쾌한 건요. 시어머니께 10년간 시집살이 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다는 겁니다. 별걸 다 받아낼 수 있더라고요. 남편놈 재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뒤로 몰래 꿍쳐둔 돈도 있었고요.
아이 양육권이 저에게 왔으니 양육비 또한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위자료에 재산 분할에 갑자기 생긴 돈으로 저는 아이랑 지낼 작은 빌라도 하나 얻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저씨께서 빌려주셨어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잘 버텨내 보겠습니다.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곳 못 찾았지? 우리 회사로 출근해. 내가 자리 하나 빼둘 테니 말이야. 중졸이라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아저씨의 배려로 회사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은이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 우리 엄마 덕분에 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쌓은 덕을 제가 봅니다. 제 송금은 노가다 꾼 송금이라고 하던데 이 송금도 어찌 보면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남 탓만 하면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두려움에 내딛지 못하던 발 한 걸음 내디드니 제 인생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저요, 아이 키우면서 꿋꿋하게 잘 버티며 살아보겠습니다. 제 인생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우리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